방금 뭐라고 했나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면접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태성그룹 본사 42층이었어요. 오후 2시 30분, 늦가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테헤란로 주변 빌딩 숲이 보였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 2미터 거리에 앉아 있는 그 여성 지원자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지원자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또박또박 다시 말했어요. 제 어머니 이름은 박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은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고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툭 하고 화강암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또르르 구르는 소리가 면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화강암 테이블 위에 놓인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수진, 29세라고 적힌 검은 글씨가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학점 4.3, 토익 920점. 모두 훌륭한 스펙이었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줄만 보였어요.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들어갔어요. 귀에서는 윙하는 이명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마치 수십 미터 저편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면접실에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의자 팔걸이를 잇는 힘껏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무언가 쓰디쓴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간신히 그것을 삼켰습니다. 30년간 매일 밤마다 삼켜왔던 그 그리움과 슬픔의 쓴맛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코끝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3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6월의 그날 대학 도서관 안에 묵은 책 냄새가 떠올랐어요.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비에 젖은 채 제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 풍기던 샴푸 향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앞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지원자 이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눈매, 또렷한 이목구비,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광대뼈의 각도까지 너무나 익숙한 윤곽이었어요. 제가 30년간 밤마다 꿈속에서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왼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똑같았어요. 제 가슴이 다시 한번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났어요. 끼익 하는 소리가 면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인사부장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사람이라는 것을요. 뭔가 엄청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려고 한다는 불안과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이 순간의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 평창동에 사는 53세 최민지입니다. 현재 저는 태성그룹을 이끄는 회장입니다.
작은 섬유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건설, 유통, 금융까지 사업을 확장했어요. 국내 15대 그룹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30년간 오직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23세에 제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비를 피하다 만난 그 사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한 생명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제 품에 안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깊은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누군가를 찾아 헤맸어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베갯니지 늘 젖어 있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제 침실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서랍 속에는 작은 자단목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받았던 흐릿한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어요. 그 사진 속 작은 생명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30년간 단 하루도 궁금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입사원 최종 면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20명의 지원자 중에서 6명을 뽑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그저 절차상 참여하는 면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면접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지원자까지 모두 무난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출신들이었고 준비를 잘해왔습니다. 답변도 논리적이었고 태도도 단정했어요. 평범한 면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지원자의 차례가 왔습니다. 똑똑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었고 네이비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있더군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력서를 펼쳐봤습니다. 이수진, 29세,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학점 4.3, 다른 지원자들과 크게 다를 것 없었어요. 인사부장이 지원 동기를 물었고 수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경영지원본부장이 전공 관련 질문을 던지자 섬유산업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명쾌했어요. 저는 그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신입사원 면접 때마다 늘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인천에서 섬유공장 일을 하십니다. 30년 넘게 같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천. 그 단어가 제 귓가를 스쳤을 때 왠지 모를 떨림이 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을 그 이름을요. 박지혜입니다. 박지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1991년 6월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 최민지는
인천의 한 사립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학생이었어요. 아버지 최진수가 경영하는 중견 섬유회사는 서울에 있었지만 저는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외동아들이었어요. 미래의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과외, 골프 레슨, 경영학 특강까지 완벽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대학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학우들은 저를 재벌 2세라고만 불렀어요.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 학생식당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도 다들 저를 피했어요. 바쁘실 것 같다는 핑계로 빠지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늘 혼자 학교 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낡은 경제학 서적들의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창밖으로는 다른 학생들이 무리지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을 바라만 봤어요. 그 웃음소리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월 중순 오후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왔어요.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도서관 처마 밑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후두득 후두득 떨어졌어요. 물보라가 튀어 구두가 젖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같이 쓸래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낡은 비닐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6월 하늘처럼 맑고 따뜻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우산 아래 서게 됐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어깨에 가볍게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빗속을 함께 걸었어요. 우산이 작아서 그녀의 오른쪽 어깨는 점점 비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산을 그쪽으로 기울이려고 하자 그녀가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는 듯이요.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경제학과 4학년 박지혜예요. 군대 다녀온 복학생이에요. 복학생이라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여군으로 3년 복무했어요. 학비 벌려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박지혜는 낮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저녁부터 밤 11시까지 인천 남동공단의 섬유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는 것을요. 주말에는 쉬지 않고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도 했어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고시원에서 월 25만 원짜리 방에 살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도서관 계단에서, 학생 식당 앞에서, 강의실 복도에서 지혜는 늘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요? 점심은 먹었어요? 물었습니다.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그 말들이 제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제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6월 말 학과 MT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근처 계곡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저는 평소에는 이런 행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재벌 2세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지혜가 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 지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굵은 장작을 거뜬히 들어 펜션 앞마당에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학우들 25명 분량의 삼겹살을 능숙하게 석쇠에 올렸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연기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모두들 계곡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차갑고 맑았어요. 돌들이 미끄러웠습니다.
저도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다른 하구들은 깔깔거리며 물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져서 혼자 걷고 있었어요. 미끄러운 돌을 조심스럽게 밟으며 건너고 있었는데 이끼 낀 돌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차가운 계곡물에 빠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지혜였어요. 순간적으로 제 허리를 감싸며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거친 손이 제 팔을 감싸고 있었어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 어떤 손보다 따뜻했습니다. 제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펜션 앞마당에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며 따닥따닥 소리를 냈어요. 불꽃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지혜가 누군가에게 빌린 기타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닥불 너머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딘가 그리운 듯한, 멀리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고향이 인천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가 기타줄을 튕기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네, 인천 바다가 좋아요. 평생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어요. 언젠가 학교를 졸업하면 인천에 작은 가게를 차리고 좋아하는 일 마음껏 하며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자주 보였어요.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 무섭게 생긴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무언가를 수첩에 적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최승호도 갑자기 인천으로 자주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아버지 회사 일을 도우며 바빴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인천에 나타났어요. 누구를 만나냐? 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 선배를 만난다고 대답했어요. 형 승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지야, 지금 만나는 그 여자, 우리 집안과는 격이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해. 깊게 만나지 마. 지혜를 쳐다보는 승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 신분이 뭐가 중요해? 따졌습니다. 하지만 승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이미 계획을 세워둔 듯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어렸습니다. 7월 중순 시험이 끝났습니다. 지혜가 제안했어요. 바다를 보러 갈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속초 바닷가로 떠났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민박집을 잡았어요. 창문을 열면 바로 앞이 백사장이었고 그 너머로 푸른 동해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둥근 달이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였어요.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철썩철썩 밀려왔다가 물러가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달빛 아래 깊고 뜨거운 사랑을 나눴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와 함께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평생 함께하자. 절대 헤어지지 말자. 속삭였어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잊지 못할 첫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마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3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박집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햇살을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백사장을 쓸고 갔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우리 결혼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지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고 빛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거든요. 민지야,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 오전 중에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버스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지만 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만은 확실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높은 담장, 육중한 철문, 정원의 소나무들. 제가 태어나서 자란 집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제 목숨을 집어삼킬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2층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옆에는 형 최승우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박지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적힌 글자. 임신 9주 확진. 이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을. 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따위와 무슨 사랑이냐? 회사가 망하길 바라느냐?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저를 정말 아껴줘요. 목이 메도록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느냐? 재벌 아들이 노동자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나면 주가가 폭락한다. 수십 년 쌓아온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날부터 제 삶은 지옥이 됐습니다. 집에 완전히 갇혔어요. 제 방문에는 밖에서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외출은 완전히 금지됐고 지혜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었어요. 형승우가 제 휴대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형승우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냉소를 띤 얼굴로 서류를 내던졌어요. 은행 계좌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박지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8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입금자는 태성그룹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 돈을 받고 너를 포기하기로 했어. 애초에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재벌 아들을 노린 거라고. 증거가 여기 있잖아. 승우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조작된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 형이 출장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회였어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담장을 기어 올라 넘었고 손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인천행 전철을 탔습니다. 1시간을 전철에 앉아 인천으로 내려갔어요. 오후 늦게 남동구에 도착했습니다. 지혜가 살던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낡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가는 비좁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6평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문패에 박지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본 그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이 쭉 빠져서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민지 씨. 지혜가 저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전기밥솥 하나, 낡은 이불 한 채, 책상 하나가 전부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우리 사이에 생명이 찾아왔어요. 지혜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말을 잃었다가 저를 와락 껴안으며 말했어요. 민지 씨, 우리 결혼해요. 지금 당장 혼인신고하러 가요. 우리는 남동구청으로 뛰어가 혼인신고서를 받아 작성했습니다. 23세와 26세,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가 됐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승우가 사람들을 보내 저를 데려갔고 이번에는 감시가 더욱 삼엄해졌어요. 임신 8개월이 됐을 때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이 퉁퉁 부었고 두통이 심했어요.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지며 의식이 사라졌어요. 깨어났을 때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임신 중독증입니다. 혈압이 위험 수준입니다. 즉시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형 승우가 앉아 있었어요. 진정해. 한국에서 출산하면 기록이 남아. 언론에 알려지면 회사가 끝나. 조용히 캐나다에서 나아야 해. 밴쿠버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개인 병원으로 직행했어요. 이틀 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마취가 의사가 마스크를 씌우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을 세다가 의식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으앙. 작고 약한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모든 것이 깜깜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기는 없었습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고 배도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아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살아있어요. 소리쳤습니다. 승우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입양 보냈어. 캐나다 가정으로.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양이라고요? 제 아기를? 승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캐나다 가정으로 입양 보냈어. 이미 입양 서류가 완료됐어. 다시는 찾을 수 없어.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제 아기를 돌려줘.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완전히 부서졌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습니다. 인천 남동구로 달려가 지혜가 살던 고시원을 찾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사 간 지 일주일 됐어요. 주소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지혜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했지만 통화 중지 안내만 나왔어요. 학교 동문회에 연락했지만 아무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인천공단에 가서 박지혜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제 아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캐나다 어디쯤에 있을까요?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8천만 원을 받고 저를 포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밤에는 항상 울었어요. 제 아기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언젠가 기적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접실에서 만난 그 여성, 이수진. 혹시 제가 찾던 그 아이가 아닐까요? 면접이 끝난 후 저는 며칠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여성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수진의 눈빛, 코, 인매. 3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박지혜. 그 이름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그 주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6시에 깼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수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재무관리팀 배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학점 4.3, 토익 920점. 훌륭한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화려한 숫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줄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45.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수지는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네이비 블라우스를 단정하게 맨 모습으로 회사에 왔어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재무관리팀 김상훈 팀장에게 배정됐어요. 42세의 베테랑 팀장이었습니다. 출근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재무관리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2분기 핵심 과제인 섬유사업부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의견을 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지난 한 달간 인천공단의 섬유공장 야간 인력 배치 문제를 분석해봤습니다. 혹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신입이 벌써 그런 걸 준비했다는 게 의외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어요.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단에서 자라며 봐온 현장의 실제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내겠습니다. 야간 작업이 왜 비효율적인지, 인력이 어느 시간대에 부족한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원가를 연간 28%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당장 경영기획실에 보고해야겠습니다. 보고서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경영기획실을 거쳐 제 집무실까지 올라왔어요.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제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책상 위에 두툼한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수진 대리의 원가 개선안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검토를 마쳤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장상단의 작성자 이수진이라고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백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파란색 볼펜으로 손수 적은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래프 옆에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 시간대가 가장 힘들어요라고 작은 글씨로 적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는 공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30년 전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경제학 수업 조별 과제를 할 때 지혜가 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파란 볼펜으로 손수 메모를 달았었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내용, 교수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숫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덧붙이던 그 습관과 똑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날 밤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이수진 대리의 인사 기록을 모두 가져오세요. 개인 신상 정보까지 전부요.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두꺼운 인사 파일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겼어요. 이력서, 성적 증명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기본 신상 정보가 나왔습니다. 출생지 캐나다 밴쿠버 생년월일 1994년 3월 20일 보호자 박지혜 50세 특이사항 붙인 기록 없음.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밴쿠버. 30년 전 제가 아기를 낳은 바로 그곳이었어요. 생년월일 1994년 3월 20일. 제가 캐나다 그 차가운 병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아기를 낳은 게 1994년 3월 20일이었습니다. 지금 나이 29세.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는 걸까요? 입양 보냈다던 그 아기가 실은 지혜가 찾아서 키운 걸까요? 30년간 제가 찾아 헤맸던 그 생명이 지금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수진이 출근하지 않았어요. 재무관리팀 김상훈 팀장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 대리, 출근 시간 지났는데 어디세요? 답이 없었습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요일도 목요일도 나흘째 무단 결근이었어요. 인사팀에서 경영기획실로 보고가 올라갔고 다시 제 집무실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수진 대리가 나흘째 무단 결근 중이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으며 손에 쥔 펜이 툭 떨어졌습니다. 당장 확인해. 인천으로 사람 보내.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무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인천의료원 중환자실에 박지혜라는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보호자가 딸 이수진이고 지금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를 물었더니 비서실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매우 위중합니다. 강경화 말기라고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강경화 말기. 당장 차를 준비하라. 지금 인천으로 간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밤 11시 검은색 제네시스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오직 30년 전 그날만 떠올랐습니다. 속초 바닷가 민박집, 달빛 아래에서 사랑을 나누던 그날 밤, 평생 함께하자던 그 약속. 새벽 1시 인천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한 여성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정장 재킷을 벗어놓은 채 흰 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셔츠는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계속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왜 여기? 수진이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요일이었어요. 주말에 어머니 보러 인천에 내려갔는데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이 없으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강경화 말기래요. 오랜 과로로 간이 망가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고.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30년간 혼자 딸을 키우느라 몸이 그렇게 망가진 거군요. 잠시 후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외과 교수였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박지혜 씨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간 기능이 거의 멈췄고 독소가 온몸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이대로 가면 2달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딸인데요. 당장 검사해 주세요.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어제 검사했는데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조직 적합성도 전혀 맞지 않아요. 따님은 공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요. 저희는 저희 둘뿐인데요.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검사받을 수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고 손도 떨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수진도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환자분과 무슨 관계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말했어요. 검사만 해주십시오. 제발이요. 면접이 끝난 후 며칠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으면 수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수진의 눈빛, 코, 인매. 3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박지혜. 그 이름이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그 주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 6시에 깼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수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경영지원본부 배치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학점 4.3, 토익 920점. 훌륭한 스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화려한 숫자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줄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지는 월요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회사에 왔어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받았고 경영지원본부 김태희 부장에게 배정됐습니다. 42세의 베테랑 부장이었어요. 출근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영지원본부에서 정기회의가 열렸어요. 수진이 섬유사업부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제안이었고 연간 18%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가 제 책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펼쳐보니 컴퓨터로 작성된 깔끔한 문서였어요. 그런데 여백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손수 적은 메모들이었어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 30년 전 지혜가 과제 보고서 여백에 메모를 달던 그 필체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수진이 갑자기 나흘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무응답이었어요. 경영지원본부 김태혜 부장이 인사팀에 보고했고 인사팀에서 제게까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경영지원본부 신입 이수진 대리가 나흘째 무단결근 중입니다.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장 확인해. 인천으로 사람 보내. 무슨 일인지 당장 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비서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인천의료원에 박지혜라는 이름으로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보호자가 딸 이수진이고 지금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는? 제가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매우 위중합니다. 간경화 말기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간경화 말기. 당장 차를 준비하라. 지금 인천으로 간다. 밤 10시였습니다. 새벽 1시 인천의료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수진을 만났어요. 검은색 정장 재킷을 벗어놓은 채 흰 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셔츠는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회장님?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저는 조용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되신 거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다고 했어요. 주말에 인천에 내려가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으셔서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왔다고 했어요. 의사가 진단 결과를 말했습니다. 간경화 말기라고 오랜 과로와 영양실조로 간이 서서히 망가졌고 이미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2달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드리면 되잖아요. 저는 딸인데요. 간절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검사했는데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는 저희 둘뿐인데요. 친척도 아무도 없어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검사 받을 수 있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체열실로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1시간, 2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오전 8시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혈액형은 O형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회장님과 박지혜 씨의 적합도가 71%입니다. 충분히 수술이 가능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맞다고요?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의사가 결과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상하네요. 회장님과 이수진 씨의 조직 적합도도 함께 나왔는데 이게 94%가 넘네요. 이 정도면 거의 친계 부모 마이너스 자식 수준인데 의사는 지나가듯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친계 부모 마이너스 자식 94%. 수진과 저의 조직 적합도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도 고개를 번쩍 들며 의사를 쳐다봤습니다. 친계 부모 마이너스 자식이요? 제가, 회장님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밴쿠버 그 차가운 병원에서 낳은 아기, 입양 보냈다던 그 아기,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들었던 그 아기, 혹시 정말 혹시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입양이 아니라 지혜에게 간 걸까요? 사흘 후 수진과 함께 지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문패에 박지혜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본 그 필체였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복을 입은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지혜가 수척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혜의 육아일기였습니다. 1994년 3월 21일. 오늘 내 딸을 처음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아있구나. 우리 딸이 살아있구나. 민지야, 미안해. 내가 지킬게. 평생 지킬게.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딸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다. 말글수 진실진. 맑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민지가 좋아할 이름일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계속 넘겼어요. 100일, 첫돌, 첫걸음, 첫말, 첫 학교, 첫 상장. 모든 순간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쓴 일기였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달 전 날짜였어요. 몸이 많이 안 좋다. 하지만 수진이에게 말하지 못한다. 걱정할까봐. 수진이가 대기업에 들어갔다. 자랑스럽다.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것 같다. 민지야, 우리 딸 잘 키웠지?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흐느꼈어요. 30년간 혼자서 이렇게 키우셨구나. 서랍 깊숙한 곳에 노란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가 나왔습니다. 자녀 양육권 각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혜의 서명이 있었고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각서 뒤에 손으로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각서에 서명했다. 민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딸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민지가 날 미워해도, 날 원망해도 딸은 내가 키운다. 미안해, 민지야. 용서해줘.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진이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어요. 회장님, 저는 공책과 각서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고 그 사이에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기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모두 수진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바닷가에 서서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뒤에 속초 1991.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저였고 여자는 지혜였어요. 30년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제 손에 든 사진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수진이 일기장과 각서, 그리고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혹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내 어머니를 사랑했어. 너를 임신했었어. 하지만 강제로 헤어져야 했어. 너를 빼앗겼어. 30년간 찾아 헤맸어.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내 딸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30년간 쌓였던 모든 응어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을 안았어요. 30년 만에 품에 안는 제 딸이었습니다. 수진도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지혜도 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진이 우리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부디 무사히 돌아오세요. 아버지라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기다렸던 그 한마디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열흘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어요. 수진이 매일 병실에 와서 간호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후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쯤이면 박지혜 씨 면회 가능하실 겁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지혜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 일찍 병실에 왔어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백합이었어요.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이 저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혔고 복도를 따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0년 전의 첫사랑,
그분을 봤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수척한 얼굴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30년 전 그 젊고 건강하던 지혜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계셨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어요. 수진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수진이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왔어요. 지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지혜의 눈빛만 보였습니다. 지혜의 눈이 서서히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뿌옇게 흐려졌어요. 수진이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렸습니다. 지혜의 입술이 드러났어요. 떨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지야.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제 이름이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로 지혜의 입술에서 나오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혜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손을 떨리는 힘으로 꽉 쥐었습니다. 정말 민지야? 내가 꿈을 꾸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예요. 최민지예요. 꿈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어요. 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해. 각서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어. 30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저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30년이나 혼자 고생하시게 해서 우리 딸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진이 침대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지혜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 손짓했어요.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지혜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와 수진의 손을 함께 쥐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구나.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됐구나.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손을 꼭 쥐고 울었어요. 석 달 후 지혜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함께 서울 평창동 저택으로 왔어요. 세 사람은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임원들이 우려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형 승호는 30년 전 자신의 잘못을 사죄했고 저는 말했습니다. 30년이 지났어. 이제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6개월 후 수진이 회사 동료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와 지혜는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며 딸을 축복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부 이수진 씨가 아버지 최민지 회장님, 어머니 박지혜 씨와 함께 입장하십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으며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밤 지혜와 저 둘만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혜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30년이 아깝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우리 딸 결혼시키고 당신과 함께 있고
이게 정말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30년 전 속초 바닷가에서 손잡고 약속했던 그 미래가 이제야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멀리 돌아왔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살아갈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그 어떤 시련도 이겨냅니다. 기다린 만큼, 아팠던 만큼 그 사랑은 더 깊어지니까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회사도 가족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아침 식사.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